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 기술총괄팀 민준비입니다. 제가 앞서 두 분의 우리 연구원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 분야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원인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개발학을 전공했던 분들도 접하지 못했던 신규 용어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각 기관마다 이제 데피니션도 이제 다 다르고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수단들을 적용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혁신적 금융수단을 어떻게 무상 ODA 기관, 그 코이카와 같은 무상 ODA 기관 주요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적 금융수단이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는 제가 이번 그 포럼을 준비하면서 명명한 개념인데요. 혁신적 개발 재원 용어를 차용하기에는 그 용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면도 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클리어하지 않은 면들이 있어서 제가 용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혁신적 금융수단은 개발 협력 관점에서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외부 투자란 그 민간 투자뿐만 아니라 공공 그리고 비영리 재단 같은 자선기금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적 금융수단과 전통적 금융수단과의 차이점은 투자자가 적정 수익뿐만 아니라 개도국 내 사회, 환경 등의 임팩트를, 소셜 베너핏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인데요. 동수단을 통한 기대 효과는 외부 투자 유입을 통해서 재원이 확대되어서 SDGs 달성을 가속화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혁신적 금융수단에 포함되는 그 요소들은 곧 제가 설명드린 혼합재원 조성, 블렌디드 파이낸스와 임팩트 인베스트먼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명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혼합재원 조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OECD가 명명한 정의에 의하면은 개도국에서의 민간 혹은 공공자금 유치를 위한 공공개발 재원 및 자선기금의 전략적 사용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2014년 이 개념을 OECD가 처음 내세웠을 때는 그 민간 기금만 이제 유치를 하는 거를 그렇게 데피니션에 적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민간 혹은 공공 자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혼합재원 조성의 3대 요소로는 공공개발 재원과 자선적 기금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레버리지, 그리고 사회 환경 경제적인 진보를 달성하는 임팩트, 그리고 아까 오수연 연구원님 말씀하신 투자자에게 이제 적정 수익, 위험 대비 적정 수익을 그 달성하게 해주는 리턴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혼합재원 조성에 적용되는 금융수단은 이제 크게 증여, 보증, 융자, 지분 투자가 있고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혼합재원 조성의 개념을 우리 무상 ODA 기관의 민간 협력 사업의 전통적 관점과 혼합재원 조성 관점으로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예. 먼저 전통적 관점에서의 무상 ODA 민간 협력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공과 민간 모두 그 명시적인 기대 수익은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뭐 주로 CSR 관점에서 진행이 됐고요. 뭐 이 사업 이후에 또 후속적인 기업 비즈니스랑 연결을 시켜서 뭐 기대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 자체에 명시된 이제 기대 수익은 없었던 상황이고요. 금융수단도 이제 두 사이드 모두 이제 증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합 재원 조성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공공은 여전히 기대 수익은 없긴 한데요. 그 증여뿐만 아니라 보증 등의 이제 금융수단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은 그 명시적으로 위험되기 적정 수익을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분 투자 및 자금 융자 등을 통해서 이 민간 파트너는 개인의 투자 자산을 ODA 사업을 통해서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상은 추후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팩트 투자의 개념에 대해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수연 연구원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팩트 투자는 이제 사회 환경적인 임팩트와 재무 수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곳에 공공, 민간, 자선 기금이 이제 투자를 하는 모든 사이드가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그 개발 협력 관점에서 임팩트 투자 개념은 이러하고요. 아래 표를 이제 참고로 보시면은 임팩트 투자와 전통적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임팩트 투자는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재무적 사회적 성과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개발 협력 관점에서 혼합 재원 조성과 임팩트 투자 개념의 투자자들은 모두 수익과 함께 사회 성과, 즉 개도국 내에서의 임팩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무상 ODA 공여 기관이 동 투자자들에게 수익과 사회 성과 모두를 안겨주면서 ODA 사업으로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무상 ODA 기관이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의 타당성 조사를 실행하고, 즉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실행을 하고 외부 투자자들에게 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댐 건설을 할 때 무상 ODA 기관은 댐 건설을 위한 경제, 환경, 재무 타당성부터 설계 도면이 포함된 종합 건축 계획을 작성을 하고, 외부 투자자들은 동 계획을 검토하고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야지만 투자를 진행을 하겠죠. 코이카는 그 동 방안 관련해서 외부 용역을 2016년 2월 종료를 하였고요. 현재 그 실무 적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이카의 2016년, 2017년 대다수의 신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는 재무성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이 돼서 재무성 및 투자 연계 실행 방안에 대한 과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프라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가 작게는 100억, 수백억, 크게는 수천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끌어들이기는 이제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코이카는 EDCF와의 무유상 협력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동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도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실행하려는 기업에게 무상 ODA 기관이 시드머니, 즉 초기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을 먼저 진행을 시키고 이후 외부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형태입니다. 외부 투자자가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피투자 기업은 개도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더욱 확장시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개도국은 경제 성장 및 고용 확대의 효과를 얻게 되는 건데요. 코이카는 아까 정우영 이사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2015년부터 디벨롭먼트 액션 프로그램이라는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 기술 기반의 창의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이제 CTS를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개도국 내 비즈니스를 실행하려는 기업들에게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시드머니를 증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이카는 USAID,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국내 유수 엑셀레이팅 투자기관 등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CTS 선정팀들의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2015년에 이제 10개 팀이 선정이 되었고 2016년은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보시면은 선진 공공 개발 재원, 그리고 자선 기관, 영리 투자 기관 모두와의 콜라보레이션이고, 이러한 코이카의 노력으로 인해 2015년 CTS 선정팀 중 초소형 휴대용 검안기를 개발한 오비츠가 모 임팩트 투자사로부터 실제로 투자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일 모레 10월 7일 오후 2시 같은 시간에 이 장소에서 2016년 CTS 파이널리스트 PT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상 ODA 기관이 투자 기관에 대한 증여를 통해
간접 투자 및 보증을 실행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부터는 좀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표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보다 더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코이카와 같은 공공 개발 재원이 임팩트 투자 기관에게 일단 자금을 증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임팩트 투자 기관은 자부담 펀드를 뭐 자기가 직접 조성을 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또 끌어오든 자부담 펀드를 조성하게 해서 지분 투자 또는 자금 융자를 직접 실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팩트 투자 기관이 외부 투자금에 대한 최우선 손실 자본, 아까 조한슬 연구원님께서 폴스트로스 에쿼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폴스트로스 에쿼티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폴스트로스 캐피탈이라고도 하고요, 동일한 개념인데, 외부 투자금에 대한 최우선 손실 자본을 임팩트 투자 기관이 조성을 하고 외부 투자 기관으로부터 외부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이 외부 투자 기관이 수혜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두 방안 모두 공공 개발 재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임팩트 투자 기관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인데요. 다만 1번 방안은 해당 임팩트 투자 기관이 직접 금융 투자 행위를 실행하고 투자 자산을 본인들의 재무제표에 이제 직접 계상하는 형태이고, 2번 방안은 해당 임팩트 투자 기관이 투자자의 손실 발생 시, 그러니까 외부 투자 기관의 손실 발생 시에만 일정 비율을 메꿔주는, 자금이 소요되는 보증 펀드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아까도 이제 망고 펀드에 대해 오승현 연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1번 방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이카가 적용 사례가 있고요. 망고 펀드가 이제 자부담 펀드를 일부 조성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방안 중에 일종의 손실 보증 펀드인 이 두 번째 방안이 1번 방안보다는 보다 더 공공 개발 재원의 자금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이유는 개도국에 대한 외부 투자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이 손실 보증 펀드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코이카에도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2번 방안을 추후에 설명드릴 코이카 팔레스타인 창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패스 펀드라는 저희 추진 중 구조에 적용을 할 예정이고,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로 공여기관이 투자기관에 대한 증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일종의 금융투자 행위를 간접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수단 적용으로 인해 실제 개도국에 대한 투자 총액이 증가하였는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앞서 설명드린 2번 손실보증 펀드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 동안 손실 보전을 청구하지 않은 민간 투자 총액이 이 동손실 자본 설정액보다 큰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증 비율이 원금의 몇 %가 될지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이 외부 투자자에 대한 보증 비율은 어떤 데피니션이 있고 가이던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 해외 사례를 참고를 하면 보통 한 50% 정도가 이제 개발협력 이 마켓에서의 컨센서스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여기관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임팩트 투자 기관에 대한 이제 증여를 하기 전 심사 절차, 그리고 증여 후에 사후 관리가 적정하게 설계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자기관이 금융 투자 행위를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우량한 재무 구조와 회계 시스템, 금융업에 대한 역량을 갖춘 곳인가, 후보기관에 대한 이제 실사가 전제 조건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투자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반영구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금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거나 그 기업이 망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되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보고 기간이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그래서 사전에 이 분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뭐 손실 보증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 손실 발생 시에 그 손실 발생액의 일부를 메꿔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정의가 약정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 이 위에도 이제 신경 써야 될 분들이 또 마이너하게 또 많겠죠. 이러한 투자 기간에 대한 증여를 통한 간접 투자 및 보증은 기존 무상 ODA 기간 사업에 비해서 집행하는 금액 대비 품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금융투자 행위의 간접 실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투자 검증 절차이고요. 그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와서 금융투자 수단을 접목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적용 방안은 DIB입니다. DIB는 디벨롭먼트 임팩트 본드인데 이 구조에서 무상 ODA 기간이 성과 기반 조건부 보증, 가버먼트 역할을 한다는 그 목적으로 제가 방안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어제도 이제 저희 다른 직원분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DIB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이거를 fully understand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요. DIB나 SIB 관련된 이제 자료는 제가 개발협력지에도 이거보다는 더 상세히 포함을 시켜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DIB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개도국 내 SDG 달성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를 코이카나 이런 무상 ODA 기관의 자금으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민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 수행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종료한 후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성과 지표에 따라 코이카가 투자자에 대해 차등 보상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투자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제가 이제 표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공공개발자원 가버먼트 역할을 하는 곳이 인터미디어라는 중간 기관과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간 기관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SIB, DIB 구조에서는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도식화를 한 거고 사업 실행 기간이 뭐 5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기존 SIB 사례들도 다 중간 기관이 주요 역할을 하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고 가버먼트와 인터미디어리가 DIB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는 그 선투자금을 이제 중간 기관을 통해서 사업 실행 기간 그리고 개도국 수혜자한테 내려줘서 실제로 서비스가 실행하게 되고, 그리고 뭐 3년이든 5년이든 사업 실행 기간이 종료하고 검사 기간 통해서 그 결과를 측정하고, 이 결과에 따라 그 가버먼트가 인터미디어리에게 원금 플러스 알파 수익을 제공하고 중간 기관이 다시 투자자한테 그거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과 기반의 ODA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성과에 따라 공공개발재원의 지급액, 이것이 곧 투자자의 원금 플러스 수익과 동일하게 되는데요. 이게 달라진다는 게 핵심 개념이고, 그리고 성과 지표의 객관성이 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동의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돼야 하고, 그래서 보건 분야, 저희 코이카 보건 전문가님 말씀으로는 최근에 WHO 회의 가면은 이 DIB가 많이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 적용이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DIB는 5억 이내의 파일럿 사업만 이제 한두 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는 사업이고, 아직 본격적인 사업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무상 ODA 기관은 아까 설명드린다시피 이 구조 안에서 정부 역할, 그 조건부 보증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동 4가지 적용 방안을 코이카의 주요 사업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인프라 FS의 투자 연계는 그 딥 사업의 인프라 분야에서 현재 코이카가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초기 자본 증여 외부 투자 연계는 CTS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협력부에서 하고 있는 개도국 비즈니스 기회창출 프로그램에서도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에 대한 직연을 통한 간접 투자 및 보증은 아까 망고 펀드 사업이 있었고, 제가 곧 말씀드린 팔레스타인 창취업 프로그램, 그 기업 비즈니스 분야 개발 컨설팅 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IB 구조에서의 성과 기반 조건부 보증은 사실 코이카 주요 사업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긴 하나 아직 사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조율 및 그 신규 계약 구조, 그리고 현 코이카의 공공기관인 코이카의 단연제 예산 제도의 한계 등으로 아직 적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 판단을 하였습니다. 혁신적 금융수단이 적용된 이제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팔레스타인 창취업 지원 프로그램이고 딥 사업이고, 그리고 총 사업 규모는 700만 불입니다. 사업 목표는 팔레스타인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주요 사업은 내용은 스타트업 파이프라인 확대 및 투자 환경 개선 등입니다. 협업 기관은 벨기에 공여기관,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현지 대기구, 현지 대기업, 현지 비영리기구 등 공식 협업 기관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요. 이러한 사업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무소의 주도로 그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적용된 혁신적 금융수단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현지 민간 재원을 유치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현지 대기업 팔텔,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 기업인데요. 팔텔 및 현지 NGO의 웰페어에 그 민간 재원 총 120만 불을 이제 유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두로는 합의가 된 사항이고 이제 MOU도 곧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 코이카 기존 민간 협력 사업이랑 비슷한 구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이카랑 이제 각 기관들이 각각 50만 불, 70만 불씩 매칭으로 이제 사업을 해서 총으로 하면 이제 240만 불이 되겠죠. 진행하는 것이고, 그 팔텔과의 사업은 청소년 코딩 교육 등, 그리고 WA와의 웰페어와의 사업은 그들이 보유한 국외 팔레스타인 인재 투자자 네트워크를 확대 및 활용하는 사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팔텔과 웰페어 모두 다음 장에 설명드린 패스펀드의 그 투자자 참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 사업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패스펀드, 패스는 이제 팔레스타인 스타트업 서포트 펀드의 약자이고 패스펀드 운용안인데요. 그 코이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우선 손실 자본 퍼스트로스 캐피탈 50만 불을 임팩트 투자 기관 증여를 통해서 조성을 해서 그 외부 투자를 유치를 할 예정이고요. 방금 코이카의 역할은 지금 설명드렸고, 그 PC는 아직 선출이 안 됐는데 현지 및 한국 현지 엑셀레이터 투자 기관이 주도가 될 것이고, 한국에서 이제 일부 지원하는 형태가 될 텐데 현지 엑셀레이터 투자 기관이 동 포스트로스 캐피탈을 운용을 하면서 외부 투자자를 모집 및 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M은 그 삼정 회계법인이라는 이제 글로벌 회계 컨설팅 법인이 선정이 됐는데 PC의 금융 투자 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코이카의 펀드 투자자 모집 총괄하는 역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목적은 이런 투자 유치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수혜기업에게 그 어떤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제일 크고요. 이를 통해 SDG 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투자기관에 대한 증여를 통한 간접 보증 펀드 운영 형태이고요. 이를 통해 최대한 동펀드에 대한 외부 투자 재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무상 ODA 사업의 외부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혁신적 금융수단, 4가지 혁신적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유의할 점은 투자기관에게 자금을 증여 후 실행할 경우 반드시 적정한 심사 절차 및 사후관리 약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여기관들 간 협력 제고입니다. 어쨌든 혼합 재원 조성 및 임팩트 투자의 투자자는 사회적 임팩트뿐만 아니라 수익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여기관은 무유상의 자금 성격을 떠나서 SDGs 달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공여기관들 간 공동 사업 설계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자 유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팔레스타인 창취업 프로그램은 BTC, GIZ 등 선진 공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총 사업비를 효율화, 예를 들어 BTC는 MOU를 체결했는데 BTC가 초초기 단계 기업을 지원하면은 코이카가 그 다음 단계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비의 효율화 및 그리고 패스펀드에 대한 투자자 유치 가능성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그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실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직 100% 이해가 안 됐을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발 협력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